집도 있고 연금도 꾸준히 나오는데 제가 왜 노후 자금이 모자라서 불안에 떠는지 믿기시겠어요? 이야기 듣다 보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으실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노후 지킴이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올해로 60살입니다. 어느덧 환갑을 넘긴 지도 8년이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 나이 들수록 더 실감하게 되더라고요. 제 남편은 72살이에요. 둘 다 오랫동안 일하다가 정년 퇴직했고 지금은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죠. 남편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어요. 묵묵히 30년 넘게 일하던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큰 소리 내는 법도 없고 자식들 교육이나 생활비 걱정도 혼자 끙끙 앓는 사람이었죠. 그 덕분에 지금은 공무원 연금이 매달 15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저는 국민연금으로 80에서 90만 원 남짓 받아요. 딱 둘이 합치면 240만 원쯤 되죠. 사치 부리지 않고 병원 갈 일만 크게 없으면 이 정도면 우리도 은퇴 후에 그럭저럭 살 수 있겠다 싶었던 시절이었어요. 살고 있는 집은 오래된 아파트예요. 서울은 아니고 경기도 외곽 쪽이에요. 남편 퇴직할 무렵에 대출 싹 갚고 명의도 정리했죠. 이제는 우리 둘 이름으로 된 18평 남짓한 아파트 한 채. 그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셈이죠. 물론 크지도 새 것도 아니에요. 현관문은 몇 년 전부터 삐걱거리고 욕실 타일도 군데군데 깨졌어요. 그래도 우리 손으로 마련한 집이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딱히 바랄 게 없었어요. 건강도 아직은 괜찮아요.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온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죠. 남편은 혈압약 하나 먹고 저는 무릎이 조금씩 시큰거릴 뿐이었어요. 병원 갈 일만 없다면 연금에다 집 한 채, 그거면 남들보다 부족하지 않게 무던히 잘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죠. 가끔은 저녁에 베란다 창문 열어놓고 남편이랑 맥주 한 캔씩 나눠 마시며 그런 말도 했어요. 당신이나 나나 참 평범하게 잘 살아왔다. 우리 인생 그래도 큰 실패 없이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성공한 거지. 정말 그랬거든요. 그땐 그게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평온함이 무너진 건 바로 작년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해는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걸 흔들어 놓은 해였어요. 작년에 우리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33살. 요즘 기준으론 빠르진 않지만 저희 집에선 조금 이른 편이었죠. 예비 며느리도 참 반듯하고 착했어요. 처음 인사 오던 날 남편은 몰래 봉투에 50만 원 넣어주고 결혼 준비에 쓰라며 괜히 점잠 빼고 저도 냉장고에 삼색전이랑 잡채까지 해두고 기다렸죠. 솔직히 기뻤어요. 우리 둘째도 이제 가정을 꾸리는구나. 우리가 또 다른 가족을 맞이하는구나. 그 생각에 늦은 밤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감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면서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둘씩 드러났거든요. 바로 집이었어요. 아이 둘 다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됐고 요즘 전셋값이 워낙 비싸잖아요. 신혼집 구하는 게 너무 벅차다고 어느 날 둘째가 조심스럽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혹시 전세 보증금 조금 도와주실 수 있을까?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쁠 때였어요. 날짜도 잡고 예식장도 알아보고 예비 며느리 쪽 부모님이랑 첫 만남도 마쳤을 무렵이었죠. 그날은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식사 다 마치고 설거지를 끝내려던 참에 둘째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나 잠깐 얘기 좀 해도 돼? 거실 한켠에 앉더니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전세 보증금이 너무 부족해.
지금 가진 돈으로는 집을 못 구하겠어. 보증금 5천만 원만 도와줄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갔는지 몰라요. 5천만 원. 우리가 지금 당장 줄 수 있을까? 적금 깨야 하고 보험도 해지해야 하고 그럼 노후 자금은 어쩌지? 아니 근데 또 안 도와주면 얘가 결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데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표정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래.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게. 그 말밖에 못했어요. 사실은 그 순간부터 제 속은 찢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첫째 아들 결혼할 땐 3천만 원 도와줬거든요. 그땐 우리가 대출을 갚기 직전이었고 마침 남편 퇴직금 일부도 남아 있었던 때라 꽤 부담 없이 도와줄 수 있었죠. 근데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5천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부부의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안전망 같은 돈이었거든요. 그걸 건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겐 당장 쓸 수 있는 목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통장에 쌓여 있는 큰 금액은 커녕 매달 들어오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죠. 비상금이라고 해봤자 생활비 통장에 남은 30만 원 정도가 전부였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동안 안 쓰고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을 꺼냈어요. 하나는 우리 부부 여행용으로, 하나는 손주 태어나면 쓰자고 모은 돈이었죠. 적금 2개를 해지하는데 은행 창구에서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맞는 선택일까?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오는데 괜히 쪽팔리고 괜히 서럽고 괜히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을까 자책도 했어요. 근데 적금만으로는 5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보험도 깼어요. 남편이 10년 넘게 넣고 있던 종신 보험이었는데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고 늘 말하던 그 보험. 그걸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저 혼자 사인하고 깼어요. 받은 해지지급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이제 다시 가입하려면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은행 직원이 말하더군요. 그렇게 우리가 20년 가까이 쥐어짜며 모아둔 돈을 단 3일 만에 허겁지겁 정리해서 아이한테 줬습니다. 아들이 고맙다고 하면서 몇 번이나 고개 숙여 인사하던 모습이 그 순간엔 참 대견해 보였어요. 근데 가슴 한쪽은 왜 그렇게 서럽던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진 그래도 괜찮았어요. 정말이었어요. 돈을 보내준 며칠 후에는 몸도 마음도 이상하게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내 어깨에 올려져 있던 돌덩이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기분이었달까요? 그래 잘했다. 부모가 자식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우리 둘째가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잖아. 스스로 그렇게 계속 되뇌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차를 마시면서 남편 얼굴을 바라보면서도요. 남편도 말은 안 했지만 그날 저녁 유난히 조용했던 걸 보면 속으로는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이건 후회할 일이 아니다. 우리 역할을 다한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죠. 특히 저한테는 그게 일종의 자기 위안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하게는 자신감이라기보단 불안을 덮기 위한 얇은 담요 같은 위로였어요. 진짜 괜찮다고 믿고 싶었어요. 믿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너무 많은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상하게 마음 한 구석이 자꾸 불편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넘겼어요. 근데 이상하게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들이 하나 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조금만 세게 와도 창밖을 보면서 괜히 창문 틈새를 만져보고 혹시 누수 생기면 어쩌지? 이 집도 오래됐는데 수리비는 얼마나 나올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예전엔 그냥 비 오니까 따뜻한 차 한잔 해야지. 이렇게 여유 부리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또 어느 날은 냉장고가 이상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뚜껑 닫을 때마다 덜컥하고 쿵 울리듯 멈추는 소리가 났죠. 남편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그냥 지나쳤는데 전 그게 괜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 밤 스마트폰으로 냉장고 고장 수리비를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그냥 수명 다 됐네. 새 걸로 바꿔야겠다 했을 텐데 그날따라 검색창을 보고 있는 제 손이 괜히 초라해 보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나답지 않게 왜 이렇게 겁이 많아졌지? 그런데도 마음 한쪽은 계속 속삭이고 있었어요. 혹시 또 뭐가 고장나면 이젠 진짜 감당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 친구는 저보다 한 살 위에요. 서로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죠. 애들 어릴 때부터 같이 키우고 동네 마트 세일 정보도 서로 공유하던 그런 친구예요. 그날은 단둘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날이 좀 흐렸고 밖에선 비가 간간히 내리고 있었죠.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요즘 남편 건강은 어떤지, 애들 결혼 준비는 잘 됐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다 제 입에서 둘째 결혼하느라 우리도 좀 무리했지 뭐. 전세 보증금 좀 보태줬거든. 그 말이 나왔어요. 내심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근데 친구는 잠시 커피잔을 내려놓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자식한테 돈 안 줬어. 왜냐면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거든. 그 순간 마치 누가 제 가슴에 작은 바늘 하나를 콕 찌르고 간 기분이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머쓱해져서 어휴, 너도 참 그게 잘 안 되더라. 이런 말로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속은 복잡했어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거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애들 걱정을 먼저 했을까? 친구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들은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고 미안하고 심지어는 억울할까 싶었어요. 그날 밤은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자꾸만 내 노후는 내가 챙겨야 하거든. 그 한 문장이 울리듯 되풀이 됐어요.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 얼굴을 보는데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전부는 말 못했지만 친구랑 나눈 대화를 슬쩍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남 생각 그만하고 살아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제 눈빛을 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린 오랜만에 조용한 대화를 나눴어요. TV도 끄고 불도 낮추고 이불 위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면서요. 이제는 더 도와줄 여유 없어. 앞으로는 진짜 우리 둘 생활만 잘 지켜가자. 남편도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 생각 많이 했어. 우리 진짜 이젠 조심해야 해. 연금도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고 몸 하나만 아파도 지출이 확 커지잖아. 그날 대화가 끝났을 땐 뭔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슬프기도 했고 한편으론 홀가분하기도 했어요. 드디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기로 결심한 밤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생활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먼저 소비 하나하나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오늘 뭐 먹지? 하면서 시장에 가서 이것저것 손에 잡히는 대로 담았는데 이젠 장을 보기 전에 꼭 메모지부터 꺼냈어요. 식비도 매주 예산을 정해서 딱 그만큼만 쓰기로 했고 이건 다음 주에 사도 되겠다 싶으면 과감히 내려놨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오면
지난 달보다 많아졌는지 줄었는지 볼펜으로 표시까지 해두고요. 전에는 그냥 보고 찢어버리던 고지서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약도 마찬가지였어요. 병원 처방을 받기 전 남편이랑 어떤 증상인지 미리 얘기하고 꼭 필요한 약만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한 번은 의사 선생님께 혹시 이 약 꼭 먹어야 하나요? 하고 용기 내서 물어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도 자식에게 도와달라는 말 절대 하지 않기로 했어요.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작은 다이어리를 하나 샀어요. 남편 몰래 혼자 마트 갔다가 10,000원짜리 다이어리를 샀는데 그게 제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었죠. 그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엔 정말 단순했어요. 그날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 그냥 숫자만 적기 시작했거든요. 장보기 23,400원, 버스 2,500원, 약국 무릎 파스 5,800원. 이런 식이었죠. 아무 생각 없이 메모하듯이 적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계부가 점점 질문을 닮아가더라고요. 어느 날은 문득 오늘 왜 장을 본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장고 안을 열어보면 먹을 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23,400원이라는 숫자 옆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있어서 비 오는 날이라 나가기 싫었는데 그냥 습관처럼 장봄.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기분 따라 습관 따라 돈을 쓰고 있었구나. 먹을 게 꼭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뭔가를 사면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 비 오는 날 장 보면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같다는 착각. 그런 감정이 날 움직였다는 걸 처음으로 자각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생각보다 무서웠어요. 이렇게 내 감정이 지갑을 움직이고 있었다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낭비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치 내 소비가 지나온 인생의 흔적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부턴 가계부가 일기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쓸쓸해서 카페에서 커피 마셨음 5,000원. 아들 전화 받고 기분 좋아져서 편의점에서 과자 2봉지 3,200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면서 내가 왜 이걸 샀는가를 묻기 시작하니까 물건보다 감정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바로 홈쇼핑을 끊는 일이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저한테 제일 어렵고 무서운 변화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오래된 습관이었거든요. 밤에 남편 먼저 잠들고 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리모컨을 꾹 누르면 자동으로 홈쇼핑 채널이 나왔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게요. 딱히 뭘 사려고 켠 것도 아니고 심심해서 그냥 배경처럼 틀어놨을 뿐인데 어느새 전화기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리모컨을 아예 서랍 속에 넣어버렸어요. TV는 잘 안 보게 되고 틀더라도 뉴스나 다큐만 보려고 노력했죠. 홈쇼핑 채널 번호는 일부러 외우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상하게도 그렇게 리모컨만 안 보이게 해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오늘도 충동 구매 없이 하루를 넘겼다. 그런 날은 조용히 혼자 잘했다 스스로를 토닥여줬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비 오는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일찍 잠이 들었고 저 혼자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심심한데 뭐라도 틀까 하는 마음에 무심코 리모컨을 꺼냈어요. 딸깍 익숙한 버튼을 누르니 그 익숙한 목소리가 TV 속에서 들려왔어요. 지금 주문하시면 노인관절에 좋은 프리미엄 건강 침대를 무이자 12개월로 보내드립니다. 그 순간 내 마음이 덜컥 흔들렸어요.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쩌지? 요즘 무릎도 좀 시큰한데. 지금 사두면 오히려 잘했다는 소리 들을지도 몰라. 카드를 꺼내는 그 찰나. 제 안에서 누군가가 말했어요. 이게 또 시작이다. 숨이 탁 막혔어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 순간 스스로를 멈출 수 있었던 게 그날 제일 잘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밤 홈쇼핑 전화를 차단했고 휴대폰에서도 모든 쇼핑 앱을 삭제했습니다. 화면이 깔끔해진 폰을 바라보면서 마치 내 마음도 같이 비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텅 빈 목록을 보면서 처음엔 허전했고 이틀쯤 지나니 묘하게 편안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건강 침대가 아니라 건강한 소비 습관이었구나. 그걸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어렵게 바꾼 건 바로 카드였어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카드는 너무 편리하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꺼내고 돈을 세고 잔돈을 받는 그 과정 없이 그냥 손만 내밀면 끝이에요. 문제는 바로 그 편리함 속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현실감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 카드 명세서를 봤을 때, 이게 다 내가 쓴 거야? 믿기지 않을 만큼 금액이 커져 있던 적.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제대로 느낀 사건이 어느 날 시장에서 벌어졌어요. 그날은 파 한 단이 1,000원이었어요. 마트보다 저렴하고 싱싱해서 와, 잘 샀다 싶었죠. 근데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단 한 장도 없는 거예요. 카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파 한 단을 들고 카드를 내밀었죠. 그 순간 상인 아주머니가 절 한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카드 단말기를 꺼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화끈거리던지요?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내가 너무 편하게만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1,000원짜리 하나 사면서도 현금 한 장 없다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팔을 한 손에 들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현금 없이 다니지 말자. 돈 쓰는 무게를 다시 느껴야겠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 지갑에 딱 5만 원만 넣고 다니기로 했어요. 다 쓰면 그 주는 장 보지 않기로, 사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사기로. 놀랍게도 그날부터 제 소비 습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장에 가면 파 한 단도 지금 꼭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게 됐고, 마트에서 과자 한 봉지를 들었다가도 이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 하고 내려놓게 됐어요. 현금의 무게,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지갑을 꺼내는 순간 내가 무언가를 교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사고 싶은 것보다 살 수 있는 것, 살 가치가 있는 것만 골라지더라고요. 이건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감각이에요. 그렇게 현금으로 바꾸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내 돈이라는 감각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하면서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다. 기분 따라 쓰고 불안해서 쓰고 사랑한다고 쓰다가 내 노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사랑으로 시작했던 도움이 내 삶을 무너뜨리는 씨앗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힘들면 자식들도 힘들어진다는 말. 그게 요즘 제 좌우명이에요. 혹시 지금 나도 소비가 조금 과했던 것 같다. 이젠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우리 서로의 지혜가 되어줍시다. 감사합니다.